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이번 주가 여름 휴가가 한창 절정인 시기인데요. 휴가 가시는 분들 꼭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잘 버리시거나 또는 잘 다시 수거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철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선 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주요 휴가지들을 대상으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늘리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도 늘리는 다양한 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이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휴가지 음식물 싹싹 빈그릇 챌린지를 실시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생활계 음식물 쓰레기가 대략 500만 톤이었고요. 이 처리 비용에만 약 8천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후 위기 시대를 살면서 지나친 음식물 낭비는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또 휴가철엔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더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다 같이 동참해서 줄여보자고 또 이런 챌린지도 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준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 또 치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쓰레기 양을 줄이겠다, 이런 각오와 실천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오늘 아침 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이고요. KBS 일라디오 모든 프로그램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과 또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정부가 발표한 댐 후보지 관련 뉴스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고요. 또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여름 성수기를 맞은 극장가에서 나오는 변칙 개봉, 또 티켓값 담합 논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파파야의 내 얘길 들어봐.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 댐 건설 관련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댐 건설 이야기를 사실 근래는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들려주시죠. 예, 환경부는 지난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14곳에 다목적 댐 3곳, 홍수 조절댐 7곳, 용수 전용 댐 4곳을 짓는 계획입니다. 네. 환경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 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 대응 댐 후보지 안을 발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다목적 댐은 한강 수계의 경기도 연천 아미천 댐, 강원도 양구 수입천 댐, 금강 수계의 충남 청양 지천 댐 이렇게 3곳이고요. 용수 전용 댐은 강원 삼척, 충북 단양, 경북 청도, 전남 하순에 짓기로 했습니다. 홍수 조절댐은 경북 김천 예천, 경남 거제 의령, 울산 울주, 전남 순천 강진 이렇게 7곳에 짓기로 했습니다. 예.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9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네.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이런 기조가 송두리째 바뀐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소식이다 보니까 예. 해당 지역 주민분들이 좀 많이 놀랐을 것 같거든요. 주민분들 예.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강원 양구, 충북 단양 등 이미 댐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지자체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구군은 양구 방산면 다목적 댐 건설 강력 반대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요. 예. 단양군수도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군에서 신청한 적도 없는데 후보지로 정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전남 화순군도 이미 동복댐과 주암댐이 있어서 주민들이 환경 규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와 신청도 하지 않고 사전 협의도 없었는데 댐 건설 후보 지역으로 발표됐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충남 청양 지역은 주민 사이에 찬반이 나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수물 예정 지역 주민과 고추 생산 농가 등은 댐 건설 이후 안개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 거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지천 범람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댐 건설에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네. 경상남도와 경기도 연천군, 울산광역시, 강원도 삼척시, 전남 강진 순천시는 찬성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홍수 피해나 또 가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댐을 짓겠다는 것 같은데 우선 이 댐을 지으면 진짜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인류적으로 좀 말하기는 곤란한데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댐은 그렇죠. 주로 산속 계곡을 막는 방식으로 짓게 됩니다. 네. 하천 상류에 큰 비가 내리면 하류 쪽으로 한꺼번에 물이 몰려들면서 바다로 빠지지 못하고 범람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걸 막기 위해서 하천에 뚝을 쌓아놨잖아요. 제방이라고 부르는. 네. 그런데 물이 뚝 안쪽으로 빠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몰려들면 뚝이 붕괴되거나 넘치게 되죠. 그러면 침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상류 지역에 큰 댐을 지으면 하류 쪽으로 한꺼번에 물을 쏟아내지 않고 물을 가둬놨다가 조금씩 내려보낼 수 있으니까 하류 쪽이 범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큰 비가 쏟아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예, 댐 하류 쪽에 이런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 그 상류에 있는 댐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2022년 발생한 서울 동작구 도림천 반지하 침수 사망사고나 강남역 물바다 이런 사례에서는 댐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지성 호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100년 빈도다, 200년 빈도다 이런 말이 무색해지는 집중 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류 지역에 댐을 지어서 홍수를 방어한다는 개념은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기후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국지성호우에 대한 피해를 막기에는 댐으로는 좀 충분치 않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가뭄은 어떤가? 가뭄은 막을 수 있나요?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홍수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밝힙니다. 네.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게 환경부의 주장인데요. 네. 또 국가전략산업 지원에 필요한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서 규모가 가장 큰 다목적 댐인 양구 수입천댐 예정지는 이 양구 지역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양구군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을 위한 다목적 댐 건설이라면 양구 지역의 농업 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농민들의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타 지역에 들어설 공단에 사용할 물을 대기 위해서 댐을 짓고 정작 그 해당 지역에는 물이 모자라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양구군은 이미 소양강 댐이 들어선 영향으로 육지 속에 고립된 섬 같은 처지거든요. 근데 양구군에 또 다른 댐이 들어서면 경제 침체와 인구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공장을 위해서 비수도권이 희생하라는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네. 타당하냐는 반론은 당연히 따라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댐이 들어서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길래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건가요? 일단 댐을 지으면 반드시 물에 잠기는 지역이 생깁니다. 그렇죠. 수몰 예정 지역. 그죠? 네. 이 수몰 예정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내가 살던 고장, 대대로 살아왔던 마을이 물에 잠겨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고요. 네. 물에 잠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몰 지역 인구는 길이 끊기게 되면서 굉장히 곧 교통이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댐이 생겨서 물을 가둬놓게 되면 미세 기후가 달라집니다. 습도가 높아지고 안개 네. 발생이 잦아집니다. 네. 안개가 잦으면 일조량이 줄어들고요. 기온도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되고 이렇게 기후가 달라지면 기존에 짓던 작물 생산량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작물 병충해도 늘어나고요. 기상 변화로 인해서 사람도 신경통, 호흡기 질환 이런 각종 질병 발생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또 댐 건설 관련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면 소유 재산 및 수몰 지역 편입 여부에 따라서 마을 내 외부에 다양한 갈등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댐을 짓는 게 하류 지역의 물 이용, 홍수 방어 등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하류 쪽에서는 댐 건설에 찬성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예, 상하류 지역 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거죠. 예. 사람들은 말이라도 하지만 말도 못하는 동식물은 고스란히 서식지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 수입천 같은 경우에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에 다양한 멸종 유기종이 서식하는데요. 네. 댐을 짓게 되면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멸종 유기종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게 댐 하나를 지으면서 수몰 지역 생기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작물 생산량이나 또 환경이나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댐을 지으면 네. 없던 저수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산 속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이게 사실 이런 홍수나 가뭄 같은 이런 기후 위기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댐을 건설하고 있나요? 좀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가요? 댐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댐을 새로 건설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미국은 1965년부터 2020년까지 668개의 댐을 해체하는데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 4,000개에서 많게는 32,000개까지 댐이 해체될 전망이다. 이런 연구도 나와 있고요. 해체를 하고 있군요. 네. 예, 미국이 댐을 해체하는 이유는 물고기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하는 하천 생태 복원 목적 이게 가장 컸고요. 네. 댐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다음으로 큰 이유로 꼽혔고 네. 유지 관리 비용 등 경제성 문제도 부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낡은 댐을 해체하는 게 유망한 비즈니스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뭐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세크라멘토 이런 지역에서는 만성적인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댐을 지어서 거대한 저수지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네. 이웃나라 일본도 1997년 댐 건설 정책 변화로 인해서 신규 댐 건설이 중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2020년에 큰 홍수를 겪고 난 이후 일부 댐의 건설이 재개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떤 쪽이든 간에 진통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번 그 환경부 발표가요. 이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 이 국가물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직 위원장을 맡았던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댐 14개 계획은 우리나라 최상위 물관리 계획인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2030년 최대 가뭄 기준 물 부족량을 연간 660만 톤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14개 댐으로 확보하겠다는 수자원은 무려 2.5억 톤으로 42배나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정밀한 지역별 물수지 분석을 통해서 확립된 것인데 이것과 맞지 않는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도 않고 물관리 기본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네. 이어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2026년에 있을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환경부가 이번에 댐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해도 사실 당장 뭐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부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과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계 기관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이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후대응댐 후보지 않은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이와 함께 댐별로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환경부가 앞으로 이 댐 건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근거 자료와 계산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네. 또 찬성과 반대 쪽에서 치열한 대화와 토론이 펼쳐져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앞으로 사실 갈 길이 많이 남은 상황인데요. 모쪼록 좀 논의 과정을 충분히 잘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댐 건설 뉴스에 대한 궁금증 확인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 체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해양수산부가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장어류와 이것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수산물은요. 타우린이 풍부해서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좋다고 하는데요. 다리가 8개인 연체동물이고요. 삶아서 숙회로 많이 먹죠. 또 이 수산물을 제주도에선 물꾸럭이라고 부르고요. 또 양양이나 강릉에서는 문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수산물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드리고요.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저도 최근에 요즘 극장 가서 좀 뭘 볼까 하면서 개봉작들 고르는 재미가 있던데 여름 성수기 맞아서 뭐 다양한 장르 영화들이 관객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는 올 들어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만 무려 3편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요즘 영화 산업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극장들의 뭐 변칙 개봉, 또 불공정 정산, 뭐 티켓값 담합 이런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이 극장 3사를 대상으로 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관객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영화 관련한 투자와 배급, 제작 등 다양한 일을 하시는 한성대학교 김동화 교수와 함께 자세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찾아보니까 교수님께서 칸 영화제 출품됐던 다음 소희 이 네네네. 작품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뭐 저예산 영화로 당당하게 이렇게 해외 영화제에서 큰 주목도 받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네. 이런 저예산 영화들이 요즘 뭐 IPTV나 OTT에서 많이 보이고 사실 극장에서는 조금 보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소위는 독립 영화긴 했는데 네. 작년에 그래도 한 11만 명 관객이 예.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독립 영화 중에서는 그 굉장히 많은 그 잘된 편이라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도 투자를 했지만 손실은 좀 입었고요. 네. 그래요? 그래 아무래도 극장에서 열어주는 그 관 스크린 자체의 수가 적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순수하게 제작비 그러니까 마케팅비를 빼고 제작비가 10억 원 미만인 영화를 이제 독립 영화라고 하는데 네. 현재 이제 독립 영화 업계에서는 뭐 10,000명만 넘어도 잘 되는 거다. 이런 게 거의 그 인식이 팽배한 게 사실입니다. 네. 앞서 뭐 1,000만 영화다, 뭐 몇백만, 뭐 수익분기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10,000명을 그렇죠. 뭐 마에 10,000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저예산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 OTT 스트리밍 계약을 맺는 게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네, 뭐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그 어쨌든 만들어 놓으면 많은 대중들에게 또 이제 또 많은 나라들에 또 네. 이제 수출되는 것처럼 네. 그 OTT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물론 도움은 되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뭐 단가만 놓고 보면 그 일반 대중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실제로 넷플릭스 같은 것도 처음에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보다는 단가가 상당히 낮아진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 영화 같은 예를 들면 뭐 처음에 가격 오퍼 왔었는데 저희 대행사를 통해서 네. 너무 낮아서 처음에 거절을 했다가 네네. 다시 협상을 해서 이제 그 넷플릭스도 보여주고 있죠. 네. 요즘 사실은 그 막 이렇게 자본력을 좀 내세운 대작들도 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다가 네. 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그런 작품들도 하나둘 이렇게 나오고요. 네네. 한국 영화들이 많이 이렇게 상영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나 보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우리 관객들이 보는 것과 네. 사실 업계에서 느끼는 거는 좀 다른 모양이에요. 예,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1,000만 넘은 게 이제 파묘랑 범죄도시 시리즈하고 이제 서울의 범 이렇게 세 편이 넘어서 그 한국 영화 회복됐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컨텐츠 중에서 웹툰이나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게 연재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매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만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좀 소비자한테 확 와닿는데 실제로 그 영화는 만들어서 개봉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시차가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는 거랑은 소비자들 접하는 거랑은 훨씬 전에 제작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파묘도 22년 말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초, 그러니까 1년 넘게 있다가 개봉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그 장태현 감독님한테 그 투자를 한 거,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한 시점은 제가 알기로 한 6, 7년 전이에요. 그보다도 훨씬 전.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장태현 감독한테
업계에서도 이제 3편을 계약을 했는데 상당히 큰 액수를 줘서 네. 업계가 깜짝 놀랄 만한 개런티였는데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큰 효과를 거뒀지만 분명한 건 시차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네. 보면은 2019년이 한국 영화 최대 전성기라고 불리는데 그때 네. 극한직업 기생충 이런 영화가 있던 네네네. 그때 전후에 뿌려졌던 씨가 이제 지금 이제 관객과 만나서 이제 천만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관객들은 네. 지금 당장의 어떤 현상만 보고 분위기가 바뀌었나 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사실은 그 훨씬 이전부터 투자와 제작이 이렇게 이루어진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팩트가 전체 영화 산업에 어떤 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경제 현상 얘기를 할 때 낙수효과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낙수효과라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이쪽도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그 뭐 유명 배우나 뭐 이런 네. 분들한테는 개런티가 좀 많이 가는 편이지만 네. 인센티브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밑으로 잘 내려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쪽 업계는 뭐 제조업이랑은 분명히 다른 게 제조업은 효율, 이제 뭐 수율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영화라는 산업은 어쨌든 창의성이 되게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딱 고객이 원하는 대로 뭘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고객들한테 어떤 그 창의성으로 가치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접근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1,000만이 나오더라도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위기는 네. 아까 장재영 감독님한테 이제 뭐 그 개런티를 줬던 것처럼 네. 제작사들이 이제 감독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과감하게 이렇게 베팅하고 모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게 제일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배우 개런티만 봐도 어떤 영화의 경우에는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저보다 훨씬 먼저 영화 업계가 좀 안 좋아졌지만 네. 실사 영화 네. 그 개런티가 뭐 일본 배우랑 10배 차이 난다 뭐 이런 뭐 그런 그 이야기도 많이 돌고 예,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몸값이 많이 올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산업으로 제가 이제 종종 비유를 하는 건데 이제 K-팝 같은 거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네. K-팝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산업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제작사들 네, 그 네. SMYG 네. 하이브 뭐 이런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앵커님께서도 영화 제작사 하면은 딱 떠오르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제작사요. 네.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네, 많지 않은 이렇게 것 같아요. 배급 네. 투자하고 이런 데들은 예. 좀 있지만 극장이나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작사들이 어쨌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험 투자를 못하는 게 그게 좀 큰 어떤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사실 돌아오는 게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은 그렇죠. 상황인 지금 거네요. 거의 씨를 잘 못 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한류를 대표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 한국 영화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상도 많이 받고 그렇죠. 먼저 어떻게 보면 네. 음악보다도 또 치고 나간 측면이 예.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위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네. 이게 영화 산업 안에서도 좀 양극화가 심한 큰 맞습니다. 상태인 것 같은데 이번에 영화인 단체들이요 극장 3사 를 대상으로 이제 변칙 개봉을 좀 하고 있다 이러면서 성명을 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변칙회복이라는 말이 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싶을 거예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변칙이라고 하는 게 그 개봉하는 날을 정해놓고 네. 개봉일에 개봉을 처음으로 이제 뚜껑을 여는 게 아니고 네. 그 전에 어쨌든 어떤 형태든 변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봉일을 근데 공개적으로 그렇죠. 발표를 하는데 네네네. 그것보다 일찍.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배급을 하는 입장에서 뭐 제작도 마찬가지지만 날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이 그 겹치면 또 안 되고 그렇죠. 큰 영화 또 피해야 그렇죠. 되고 그래야 네. 이제 관을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데 네.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가 갑자기 주말에 당겨서 미리 당겨서 한다든지. 스크린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들 난리가 났던 거죠. 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나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네. 법적으로라는 게 되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칙 개봉이라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만 형태는 그냥 유료 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앵커님도 시사회는 가보셨겠지만 그렇죠. 시사회는 그 시사회 가시면 돈을 내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초청을 받는다. 근데 이제 유료 시사라는 이름으로 변칙으로 개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 시사가 개봉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상의 개봉인 그렇죠. 거네요. 돈 그래서. 받고 이제 그 시사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이게 예전에 부산행이라는 영화 때부터 조금 최근에 범죄도시까지 뭐 이슈가 됐었는데 네네네. 처음에 유료 시사로 해서 관객들을 한 뭐 4,50만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첫날 개봉을 하게 되면 첫날 막 100만을 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뉴스들을 그러니까 많이 그러면 보거든요. 100만 넘었다 그러면 엄청난 영화 같은 그 맞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법이라기보단 이 변칙이다 이런 말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가 뭐 개봉하자마자 이렇게 빠르게 네, 관객을 맞습니다. 확보를 하나 했는데 이게 어쩌면은 약간 변칙 개봉 그렇죠. 네. 때문일 수도 있군요. 네. 이게 사실 그리고 평소에 좀 궁금했는데 네. 우리가 영화관에 가보면은 몇몇 영화들이 개봉관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네, 하는 맞습니다.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특히 할리우드 뭐 외화 같은 네네. 경우가 많은데 네. 예매율도 높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아까 저예산 영화 얘기를 했지만은 작은 영화들은 또 그렇게 미리 뭐 개봉을 이렇게 소식을 알린다거나 하는데도 좀 불리한 면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왜 네.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극장은 영화 산업은 조금 이제 소비자가 만나는 게 좀 특별하다 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극장 같은 경우는 도매랑 소매를 말하자면 다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극장들이 어쨌든 시장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영화가 좋으면은 이제 그 자연히 관객이 따라올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극장들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많이 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간판 같은 것들 또 예. SNS도 있고 뭐 앱 광고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데들을 많이 배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다 극장들이 알아서 그 미리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팔리는 물건이 많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극장에서 입장에서 보면 광고도 많이 하고 돈도 되고 이런 영화관들한테 많은 관을 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조금 이제 복잡한 게 네. 문제가 이제 예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는 관을 한 달 전부터 예매를 할 수 있게 네네. 말하자면 미리 파는 맞아요. 거죠. 네. 네.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예산 영화들 같은 경우는 뭐 전날이나 네. 심지어 당일날 관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당일에 홍보도 안 되고 미리 팔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초반은 성적이 안 저조할 좋을 텐데 테고요. 왜냐면 네. 영화 있으면 보고 나서 나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뭐 초반에 잘 안 팔리면 금방 닫아버리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어쨌든 지금은 다 극장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좀 인기가 많을수록 이 상영관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애초에 이 시작하는 출발선 자체가 좀 다르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고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관객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예매율을 보고 네, 이게 맞습니다. 인기가 많은 영화니까 이게 뭔가 재밌나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좀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극장도 사기업이니까 이게 뭐 이게 공정성을 마냥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이제 출발점이 왜곡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장하고 우리가 물건 사는 이제 오프라인 마트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둘 공통점은 뭐 둘 다 뭐 잘 팔리는 물건을 당연히 많이 놓고 네, 잘 보이는 데 놓고 거기다 오래 둘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공통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차이점은 예매가 있으니까 네. 물건은 이제 그 파는 시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예매를 많이 해주면 그 오래 팔리는 거고 네. 오래 그 미리 많이 팔린 선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예산이 낮아서 예매가 늦게 된 것들은 상대적으로 출발 자체가 굉장히 좀 저조하게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좀 미리 변칙 개봉을 뭐 한다든지 해서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알려진 작품들, 예매율이 높은 작품들일수록 성공으로 가는 네. 흥행으로 가는 길이 조금 쉬울 것 같지만 네. 사실 이번 최근에 이 또 변칙 개봉 논란이 생겼던 작품 슈퍼배드 보 네, 이 네, 경우에는 성과가 약간 기대 못 미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꼭 이렇게 시장 선점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아닌가 봐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 이 논란 때문에 네. 영화에 그 거는 기대 자체가 약간 좀 흠집이 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네.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네이버라는 그 대형 포털에 평점을 한번 온라인 비교를 포털에. 해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슈퍼배드 3 같은 경우가 8.75였고, 8.75. 네, 근데 이제 이게 네. 4 같은 경우가 7.49 정도 더라고요. 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차이가 좀 나죠. 네. 근데 그런데 뭐 그 CGV 같은 경우에 이제 에그 지수라 그래갖고 그거는 뭐 94%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좀 그 관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브랜드도 있고 네. 그 기대치도 있는데 사실 보통 이제 작품이 생각보다 좀 덜 나왔다 네. 싶을 경우에 사실은 초반에 이렇게 좀 마케팅을 세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 오히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마케팅을 해서라도 좀 초반에 확 하자. 네. 예, 이런 게 좀 이런 전략을 취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네. 소니가 했던 고질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고질라. 근데 네네네. 실제 내부에서는 영화를 보고 영화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다. 그래서 그냥 앞부분에 마케팅을 그냥 엄청나게 쏟아부었고 네. 관도 많이 잡고 이렇게 해갖고 네. 초반에 어느 정도. 네, 실망을 할 때까지의 시차를 그를 극복을 했던 그런 전략도 이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 네. 슈퍼배드 4는 그런 것들도 어쩌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의 그 작품성 자체나 어떤 그 사람들 전문가의 평가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영화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개봉 전에는 다 영화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홍보를 좀 잘하고 포장을 잘해서 초반에 좀 이렇게 러시를 하자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네. 영화관이 갖는 그 힘이 파워가 네네.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공급자의 네. 어떤 입장에서 네네. 이게 사실 불공정 정산 논란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영화의 정산 구조를 좀 알아야 네. 문제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지금은 많이 좀 부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티켓을 판매를 하고 나면 극장에 가져가는 비율. 네. 그게 이제 뭐 지금도 서울이랑 지방이랑 조금 차이가 있고 외화랑 한국 영화랑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대략 50%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12,000원짜리 티켓이다 그러면 6,000원을 극장이 가져간 다음에 이제 한 7% 정도 이제 그런 것들 떼고 네. 이게 투자 배급사에 가는 구조인데요. 네. 이 불공정 논란은 뭐냐면 그러니까 티켓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할인이나 이런 프로모션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통신사 할인이니까 대표적으로 뭐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나 이제 그 포인트들 다른 것은 그냥 일반 관객에 관한 정산은 뭐 그렇다 치고 이 할인 프로모션이 많아질수록 그게 불투명하다고 이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티켓을 살 때도 저도 항상 이렇게 포인트로 할인을 그렇죠. 받는데 네, 많이. 저도 배급을 하지만 작은 영화들 이 관객이 어떤 쿠폰을 썼는지 이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 배급사들이나 제작사들은 극장한테 그럼 통신사 할인을 받았으면 그 내역을 달라. 네. 근데 이것도 통신업계의 개인정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는 못 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공방이 오다가 네. 이번에는 그런 논란이 좀 커지면서 좀 투명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그 영화업계랑 영화연대랑 시민단체 같이 해서 공정위 제기를 했고 네. 그래서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소비자분들한테는 이게 와닿지는 않아서 그런가 마주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업계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말씀 중에 약간 궁금한 게 네. 그런 할인을 우리가 관객이 뭐 통신사를 이용해서건 할인을 받게 되면 네네. 그만큼은 영화관의 수익에서 제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제작사나 투자사로 가는 비용 중에 이게 제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 네. 원칙적으로는 그걸 제하고 나서 티켓값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뭐 3,000원 할인을 받았다 그러면 12,000원이 9,000원이 돼서 예. 그렇게 5대5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할인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네. 포인트는 뭘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완전히 투명하게는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총 이렇게 얻은 비용 중에 네. 비율로 그러면 이걸 나누나 보군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티켓 가격을 산정하고 거기서 비율은 50%에서 55%를 이제 극장에 가져가는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네.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관객들에게도 네. 이렇게 뭐 잘 분배되지 않는 이런 불투명한 과정이 관객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관객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관객분들도 그러니까 뭐 영리하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문화의 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잘 활용하시는 게 분명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할인 극장들도 이제 많이 그 가격은 좀 높여놨지만 할인 기회는 또 조금 더 많이 제공을 네, 하는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소비자 입장에서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 티켓 가격이 좀 오른 게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비싸다 이런 얘기는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OTT라는 게 이제 네. 말하자면 극장의 대체제처럼 이제 많이 또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거기는 오히려 거대 자본으로 싸게 들어왔다가 서서히 가격을 올려가겠다라는 네. 전략이니까 네. 당장 그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영화 한 편 볼 걸로 한 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네, 네. 예, 그런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영화가 비싸다고 그래서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업계에서는 그 가격이 너무 급하게 빨리 올랐다 뭐 이런 문제 제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티켓값 인상에 있어서 담합 의혹이 네, 또 네, 네. 있어서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네네. 정상적인 티켓 가격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형성이 돼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코로나 때 네. 사실은 그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네. 그 CGV, 롯데 시네마, 뭐 메가박스 이 3사 네. 이게 거의 90% 넘게 차지하거든요. 네. 스크린을 다 갖고 있는데 여기가 한두 달 간격으로 이제 가격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12,000원 수준에서 이제 15,000원 수준을 딱 올릴 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슈를 삼는 건 그거죠. 원래대로 하면 한 곳에 CGV가 먼저 올렸거든요. 네. 그 한 군데서 올리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비싸니까 똑같은 영화인데 싼 데 가서 보는 게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가격 올린 거에 대한 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싼 극장으로 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조정이 그렇게 되겠죠. 되는 게 네. 그 조정이 되든가 하는 게 맞는데 네. 하다 이제 쭈루루 올린 게 그러면 어차피 그냥 같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제 이걸 이제 뒤늦게 예, 좀 들여다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이 또 워낙 비싸서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뭐 다른 거랑은 좀 다른 게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식당을 간다 그러면은 뭐 중국집을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짜장면을 먹던 그 탕수육을 먹던 가격을 생각을 하고 네. 좀 부담되면은 탕수육은 빼고 그냥 짜장면만 먹자 이렇게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은 탕수육하고 극장에서는 짜장면하고 같은 가격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의 선택권이 극장에게만 있다 보니까 네. 어쩔 소비자 접점이 거기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업계에서는 가격 선택권을 우리한테도 좀 달라. 우리한테 조금 줘도 좋으니까 네. 네. 싸게 팔아달라고 하지만 극장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똑같은 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경제에서 뭐 가격이 결정되는 어떤 그 과정에 공급과 수요에 의한 뭐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분명히 보이는 손이 있는 그렇죠. 상황인 이게 거죠. 예.
네. 사실 영화는 누구나 되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문화 예술인데 네네. 예, 좋은 창작자들이 일하고 또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또 이렇게 투자도 원활히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생태계를 좀 만들어 가야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작하고 이런 거는 정말 거의 초토화라 싶을 정도로 씨 뿌리는 어떻게 보면 제작사들이 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네. 이게 모험 있게 행동을 못 하고 있는 게 너무도 눈에 보이는데 네. 이 소비자들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나중에 경험을 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 영화가 그러니까 저 헐리우드 파업 때문에 영화 그렇죠, 수가 그렇죠. 줄어든 것도 맞는데 네. 한국 영화가 개봉하는 영화 숫자 자체가 아마 내년 하반기 되면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추석만 해도 네. 보통 한국 영화 뭐 많게는 4개까지 그 추석 연휴 때 같이 추석이 좀 경쟁을 대목이니까요. 했는데 네. 올해는 거의 뭐 한 큰 영화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화의 숫자가 분명히 줄어드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특히 한국 영화계가 성장했던 과정을 보면 사실 모태펀드라는 것도 이제 90년대 말부터 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극장들의 시장 논리는 뭐 사기업이니까 뭐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마냥 기대하기는 어렵다 생각하더라도 사실 시장을 조성하는 시장 조성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정부나 공공이겠죠. 네. 그쪽에서는 좀 이렇게 새로운 그 씨앗이 생겨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네, 네. 그게 정말 점점 예산은 줄어드는 것 같고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히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메이저리그만 우대하고. 있는 네, 네. 예, 그래서 메이저리그만 돋보이는 그 지금 시장이고 네. 그 다른 마이너리그라든가 그러니까 이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시가 마른 상황이다. 이런 것 때문에 꼭 약간 한국에서도 작은 작품들도 선보일 수 네, 있는 그 네. 시장이 가격을 싸게 하더라도 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영화가 진짜 더 건강하게 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 자체가 좀 공정해질 필요가 네,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영화계 변칙 개봉 논란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관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동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문어였습니다. 7324님 정답 문어, 2613님도 문어라고 하시면서 문어 숙회 가족들이 모두 좋아해서 자주 먹는다고 보내주셨고요. 379 하나님 제가 문씨라서 어렸을 때 별명이 성을 따라서 문어였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릴 땐 이렇게 이름 따라서 별명을 많이 지었어요. 네. 8486님 정답 문어입니다. 어릴 때 손으로 작은 문어를 잡아서 엄마에게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해서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끝곡으로 안예은의 문어의 꿈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진행이었습니다. 이번 주 저에게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응원도 너무나 많이 받아서 행복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